이번 시간에는 재화의 수입이랑 용액의 공급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자, 이제 실질적 공급이랑 공급이 이제 봤고요. 수입 보겠습니다. 수입 보려면요, 저번에 봤던 소비지 과세 원칙 빠르게 복습할 거예요. 빠르게 할 겁니다. 이건 뭐 다 봤던 거니까. 자, 우리는 무조건 이 소비지국에서 간접세 부과하는 걸 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 영세율을 적용하고 소비지국에서 그 소비지국에 돼 있는 부가세율을 지금 곱한다고 했어요. 그쵸? 생산적인 문제점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하면 문제가 사라지죠. 어차피 똑같은 부가가치세율로 곱하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국에서는 0%라고 수입국에서 부가세율로 수입국의 부가세율로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요, 전체 환급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죠? 완전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체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수입국에서는 부가세율을 이제 곱해도 이중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수입 보면요, 수입은 자 이제 과세 제한인데요. 수입 신고가 아직 안 된 재화이거나 수출 신고가 된 재화예요.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로 들여오면 그것이 수입입니다. 이해가세요? 국내에 가입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수입하는 자에게 이제 들어오는 것인데, 여기 국내 반입이 돼야겠죠? 수입자입니다. 자, 이 보세 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관세 유예나 물품 보관입니다. 관세를 일단 유예시키고요, 물품을 보관하는 것이 아직은 보세 구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보통 이제 해안 이렇게 돼 있으면 해안에 이제 창고 있죠. 해안 창고에 지정되어 있는 창고가 이제 보세 구역이에요. 이렇게 보세 구역이 돼 있어요. 보세 구역은요, 우리나라 영토를 보지 않습니다. 아직. 그래서 관세도 아직 부과하기 전이고요. 물품만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죠? 이 보세 구역인데, 그래서 이 수입해서 보세 구역으로 들어오면요, 요거는 수입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세구역 안에서의 요것도 수입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보세구역에서 진짜로 이 수입자한테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게 이제 수입인 겁니다. 됐어요? 수입자면 그래서 요런 것인데,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수입자는 사업자여도 되지만 수입자 아니어도 부가세를 과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공급자는 세관장이라고 해요. 왜냐면 공급자는 외국에 있죠. 외국의 공급자는 우리가 지금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세금계산을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관장을 공급자로 보고 수입분을 부가치세 징수를 합니다. 이 수입하는 자한테 징수를 무조건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빨리 복습을 한 겁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관장이 무조건 수입자가 사업자이든 사업자가 아니든 상관없이 부가세를 징수를 해야 돼요. 수입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외국에 있는 공급자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급가 100만 원짜리 이제 수입을 했다. 그럼 이 10만 원을 이제 세관장이 이렇게 수입자한테 거래 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이제 복습하셨던 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C가요, 이 수입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가공을 더했다. 그러면 이제 수입분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하는 거지만 수입분 외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하겠죠. 그렇죠? 이건 일반 우리 공급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수입한 걸 뭐 가공해서 만들 수도 있고 더 첨가해서 재화를 공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본 거고요. 그리고 수출 신고가 수리된 재화라는 건요, 자, 수출을 하죠. 그래서 아까 이 영세율 복습이 중요한 겁니다. 수출을 하면 영세율 합니다. 그러면 요건 지금 부가세가 아예 없는 거죠. 부가세가 0원이에요. 0원. 그죠? 0원인 오직 공급 가액만 있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부가세를 다 환급해 줬잖아요. 전 단계. 그죠? 그래서 전체 환급을 해줬기 때문에 부가세가 제로예요. 이제 이 미국에 가서 그 미국의 부가율로 원래는 이제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수출 신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수출이 취소가 됐어요. 수출이 취소가 됐으면 지금 요걸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반입을 하는데 그럼 이것도 수입으로 봐야죠. 왜냐면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가세가 아예 없어요. 그죠? 부가세를 다 환급을 해줬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수출이 취소된 거는 다시 들어올 때 다시 수입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과세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영세율 적용했을 때 공급 시기가 선적일이거든요. 이 선적일 때 선적이 되면은 이제 영세율로 해서 전체 환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선적된 것만 되겠죠. 그죠? 선적이 아직 안 된 거는 아직 수출이 안 된 거잖아요.
매입세 공제가 아직 환급이 안 된 겁니다. 전체가 이제 환급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적이 되어야지만이 선적일이죠. 여기 영세일로 돼서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선적이 된 것만 취소됐을 경우에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입에 대해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세 의무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제 재화를 다 본 거예요. 용역은요 간단합니다. 용역까지 다 이번 시간에 다 볼게요. 용역 공급, 용역 공급도 계약상, 법률상 인도 양도한 겁니다. 재화 시설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죠. 사용하게 하는 것이 용역 공급인데. 용역은요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죠. 영무, 그렇죠? 그 밖의 행위 이것도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면세를 제외하건요, 그렇죠? 용역도 마찬가지. 그래서 건설업이라든지 숙박 및 음식업,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거는요 다 무조건 용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업도요 음식, 숙박, 용역이라 그래요. 숙박, 음식, 용역이라고 합니다. 용역. 용역은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있잖아요. 영무죠. 그렇죠? 음식을 만들어서 재화를 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음식점 무조건 용역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건설업이나 부동산업을 보면요. 사업 목적이 부동산 중개나 매매로 하면 무조건 이제 부동산 매매로 봐야 되고요. 아니면 1과세 기간에 걸쳐서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다. 그럼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요런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쵸? 요건 이제 재화를 파는 거잖아요. 1회 이상 취득 오히려 2번 더 팔았어요. 그럼 이건 용역으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건설업이나 부동산업 중에서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맞죠? 요 유의사항을 좀 봤고요. 부동산업이나 임대업은 전답 과세 목적이며 요거는 이제 비과세입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가공계약,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것 같아요. 주요 원재를 부담했으면요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요. 주요 원재를 부담하지 않았으면 용역의 공급 봅니다. 대신에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의 공급을 본다고 다 했어요. 그리고 각종 권리 뭐 이렇게 어건부터 상표권 기타 다 이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고요. 대여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그렇죠? 영업권 중에서 이제 권리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공급 시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죠? 공급 시기는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이제 납세 의무자가요,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를 세법적에 부가가치세법에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죠. 그래서 공급일이 확정이 되고요. 공급일이 확정이 되면 자 이제 과세 기간이 확정이 됩니다. 그죠? 과세기간 확정을 시키려고 이렇게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재화랑 용역 같이 볼 겁니다. 재화부터 볼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 기준입니다. 인도 기준. 인도는 이제 인도했다는 것이 그 날이죠. 이동이 필요한 경우고요. 이용 가능일은 이동이 필요 없는 것은 이용 가능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1기랑 2기를 볼게요. 6월 12일에 인도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2기 때 받았어요. 돈을. 대가를 수령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인도일이라는 대가랑 정해놓지 않는다면 언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악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인도 기준 즉 인도일 이때가 세금계산 발급해야 하는 시기고 공급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사람은 매출한 사람은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가 수령이 아니에요. 무조건 인도입니다. 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도를 했다면. 자 이제 현금 판매나 외상 판매나 상품권 판매나 할부 판매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있죠. 재화로 공급인데 가공인데 재화의 공급이요. 그쵸? 이거 다 가공 계약이지만 자 주요 원재료를 부담을 하면은 재화의 공급이요. 그쵸? 요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요런 것들 다 인도 기준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요건 할부 판매. 이제 뒤에 가서 이 할부 판매가 실무하시는 분들 제일 헷갈리시죠? 일단 할부 판매 먼저 일반적으로는 인도 기준이요. 장기 할부 판매 다 정리할 겁니다. 저랑 같이 공급 시기 특례까지 다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할부 판매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인도 기준이에요. 자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가 중요한데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입니다. 약정한 때예요. 즉 수령한 때가 아니면 대가를 수령한 때가 아니고 수령하기로 약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특수한 경우에 공급 시 이때마다 세금 계산 발급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자, 특수한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죠. 아까 앞에서 봤을 때 그냥 할부 판매는 인도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장기자가 붙었네요. 할부 판매가 할부 판매인데 장기 할부 판매예요. 자, 그리고 중간 지급고 조건부 판매, 완성도 기준 공급이고요. 계속적 공급이 있습니다. 먼저 장기 할부 판매부터 볼게요. 장기 할부 판매는요. 자, 이 할부 판매랑 다른 거예요. 이건 이렇게 돼 있지 않지만 세법적으로 요건 이제 단기 할부 판매인 거예요.
저 장기 할부 판매 요건이 맞지 않으면 단기 할부 판매입니다. 인도 기준이 일단 할부 판매는 이 장기 할부 판매는요 요건 요렇게 충족이 되면요 요건 장기 할부 판매입니다. 자, 재화 인도 후고요. 재화 인도 후에 2회 이상 분할 대가를 수령해야 돼요. 그리고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대가 수령일까지요. 요게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요 두 가지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자,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가 공급 시기인 거예요. 자, 보면은 볼게요. 그림으로. 자, 인도를 했습니다. 인도 후죠. 인도 후에 대가 수령을 하기로 약정한 게 지금 2회 이상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1년 이상 된 겁니다. 요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대가 수령일, 마지막 대가 수령일까지. 그래서 인도일인데 인도 기준이 아니고 이제는 대가를 수령하기로 이때 약정했잖아요. 요때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원래는 원칙적으로 인도 기준이지만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이렇게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라고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는요, 보통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제 상가를 분양할 때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재화 인도 전이에요. 인도 전. 그리고 3회 이상 분할 대가를 수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액 약정의 다음 날부터 마지막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 돼야 돼요. 요거는요 인도 전이에요. 맞아요? 아까 장기 할부 판매는 인도한 다음부터 돈을 받았죠. 이건요 인도하기 전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오피스텔 많이 분양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도 전에 대가 수령 약정을 이렇게 3회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대가 수령 하기로 약정 그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 돼야 돼요. 요게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인도가 아니고요. 각각 대가 수령 약정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요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때입니다. 그리고 완성도 기준 지급은요. 요게 이제 제 완성 비율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건데, 자 이제 예를 들어 조선업입니다. 조선이나 건설 같은 경우에 많이 이렇게 하죠. 계약서에 그렇게 씁니다. 한 번에 1년 안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계약서에 진행에 따라서 완성되는 그 진행에 따라서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다. 뭐 이렇게 계약서 많이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완성도 기준 지급 공급이기 때문에 이건 인도 기준이 각각 완성 요때 됐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재화의 완성 비율에 따라서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 요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계속적 공급은 재화를 계속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쵸, 가스나 전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입니다. 왜냐면 계속 공급하고 있으니까 언제 공급 시기인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예요. 그죠? 별거 아닙니다. 특수환경은 그래서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하는 그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타 볼게요. 기타는 재화의 공급 의제가 있고 무인 판매기 재화 공급, 반환동의 등 조건부 판매, 수출 등이 있습니다. 먼저 재화의 공급 의제 볼게요. 저번 시간에 공급 의제 다 공부했죠.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사용 소비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사업상 증여는 증여하는 때고요. 폐업 시 잔여는 폐업이겠죠.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산점 반출한 때입니다. 그렇죠? 요때 공급 시기고요. 세금 계산서는 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발급할 수가 없죠. 그죠? 요 반출하는 때만 세금 계산서 TI 텍스 인보이스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공급 의제니까. 무인 판매기 재화 공급은요, 이 받는 사람이 현금을 인출한 때입니다. 요때를 공급 시기로 봐요. 그리고 반환동의 등 조건이 성취가 되면 되겠죠. 그쵸? 조건 성취나 기한 마감 때 판매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요. 수출은요, 요거 이제 영수열 가서 정리를 할 건데요. 다 각각 국외 반출이나 중개무역 수출 같은 경우는 선적일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실무에서 바로 외워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원형업이나 위탁 판매 수출은 공급 가액이 확정된 날이에요. 위탁 판매 수출 가서 외국에서 판매를 하라고 위탁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위탁 판매한 그때 하는 겁니다. 그쵸? 외국인도 수출이나 위탁 가공물 수출 원료 반출은 인도일입니다. 외국에서 인도할 때 그때 공급 시기. 요거는 영세열 파트에서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수입은요, 요런 건 수입 아니라 그랬고, 보세 구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수입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수입은 수입자고, 그죠? 수입신고 수리예요. 수입신고 수리일이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 시기 봤고요. 용역의 공급 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공급 시기도 재화의 공급 시기 지금 봤으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완료 기준이 용역이 완료가 됐을 때 공급 시기로 보는 겁니다. 아니면 사용된 때예요. 예를 들어서 영매 제공하면 완료 기준이 완료 기준. 재화 같은 게 인도 기준이듯이 이 용역은 완료 기준입니다. 그리고 사용된 때는 권리에 대여는 용역의 공급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요 사용되는 때가 공급 시기인 거예요. 일반적인
이상의 경우고요. 특수한 경우 이것도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령한 때가 약정한 때죠. 이거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장기 할부 공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완성도 계속적. 그죠? 이거 지금 재화에 공급했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똑같습니다. 2회 이상이고요. 1년 이상이에요. 그죠? 근데 거의 용역은 이런 게 없죠. 장기 할부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재화나 그렇지. 어쨌든 법상으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요건이 다 충족이 되면 똑같아요. 재화의 공급이랑. 완료일 1부터 요게 1년 이상이어야 되고 2회 이상 하면 요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중간지급 조금 똑같은 거죠. 용역 제공 전에 만약 이렇게 된다면요, 여기 6개월 이상이고요. 그러면 이 대가 수령을 받기로 약정한 때예요. 그쵸? 똑같아요. 왜냐면 이거 빨리 말씀드린 게 똑같기 때문에. 그죠? 각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 세금에서 발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은 용역의 완성 비율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 그쵸? 건설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업 같은 거나 건설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건설은 다 이렇게 세금 계산을 끊죠. 그쵸? 계약서에 따라서 각각 세금 계산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계속적 공급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 계속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각종 유지 보수 계약이나 뭐 세무사 기장 계약 이런 것들은 다 계속 공급하는 거죠. 용역을. 그죠? 그렇게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자, 그리고 기타 볼게요. 기타 간주 임대료랑 선후불 임대료, 선불 용역 요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자, 먼저 간주 임대료로 볼게요. 즉 우리가 간주 의제 공부했던 게 공급 의제, 간주 공급. 그죠? 똑같은 말이죠. 그걸 봤잖아요. 그때 공급이 아닌데 간주해서 공급으로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임대료가 아닌데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 요 개념을 보면요, 간주해버리겠다. 임대료로 간주하겠다는 거 세법에서. 그렇죠? 의제랑 똑같은 말이죠. 실제 임대료가 아닙니다. 근데 임대료로 간주를 하겠다는 거. 어디서? 세법에서. 이건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다 있습니다. 우리는 부가세만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보증금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에요. 정기예금 이자율 1.8%죠 현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과세를 해야 되냐면요, 과세 예를 들어서 월세 같은 임대료는 당연히 과세를 합니다. 근데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이라고 있잖아요. 전세에 살면 전세로 인한 그 보증금에 대한 수익이 창출이 안 되죠. 월세를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증금만 받잖아요. 그거에 대한 과세 형평을 위해서 이제 간주 임대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도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보증금 예를 들어서 4억을 했다고 볼게요. 이 부동산 임대업자가. 근데 이건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금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갭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금을 하면, 예금을 했을 경우에 이자 수익이 발생하죠. 그쵸? 그쵸? 이자 수익, 소득세 잠깐 볼게요. 소득세 금융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요거는. 그죠? 그리고 만약 맨 밑에 갭 투자는요, 갭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4억을 받아가지고 갭 투자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건 아예 갭 투자를 하면은 소득이 발생이 안 하죠. 그쵸? 그래서 이게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에서는 요것도 사업소득 과세를 해요. 간주 임대료의 경우에는.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부가세에서는 요거 이자 수익이 면세입니다. 면세기 때문에 이걸 빼주지 않고 무조건 간주임대료 과세해요. 이해가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세는 무조건 간주임대료 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예금을 하든 갭 투자를 하든 무조건 보증금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부가세 공부하는 거니까 간주임대료 이렇게 과세를 해야 형평이 있는 것이죠. 과세 형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발생주의예요. 즉 과세기간 종료일이나 예정일로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생주의에 따라서 일수로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불 후불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발생주의예요. 자, 근데 이제 선불 후불 임대료랑 선불 용역비 같은 경우에 헬스장 이용료 한 번에 1년에 가서 한 번에 돈을 내죠. 그렇죠? 그럼 그 헬스장에서는 그 매출을 이렇게 발생주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 이 셋 다 발생주의인데 이 과세 기간 이상 걸쳐서 공급해야 돼. 저거는 용역 같은 경우 어쨌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걸쳤다. 그러면은 선불 용역 발생비나 아니면 선후불 임대료 같은 경우에 발생주의로 가야 됩니다. 요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요건. 간주 임대료는 당연히 그냥 발생주의고.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선후불 임대료나 선불 용역비는 이 과세 기간 걸쳐서 공급 시에 발생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발생주의가 뭔지 봐야겠네요. 발생주의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월할 계산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X1년 4월 10일부터 X2년 4월 11일까지 1년 동안 공급한다고 볼게요. 그러면요, 이렇게 되잖아요. 초월 산입, 말을 불산입을 해야 돼요. 초월은 4월 12일이니까 원래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아니죠. 그쵸? 12일부터 공급을 한 거니까. 근데 이것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초월 산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1년 1기 때 3개월로 계산을 하고요. 6분의 3으로 계산해야겠죠. 그리고 X2년은 당연히 6개월이니까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년 X2년 4월 11일까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작년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초월 산입으로 넣었죠. 그죠? 초월 산입 넣었잖아요. 그래서 말월은 요거는 불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2월, 3월까지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6분의 3인 거예요. 이때도. 요게 발생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월월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발생주의까지 알아봤고요. 기타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공급 시기를 지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 흔들리면 안 되고, 요렇게 일단 세금계산 발급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이제 세금계산 발급 시기, 공급 시기 특례가 있는 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